한국 떡 하나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주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제 경험이 궁금해서일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뉴욕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보스턴의 연구소에서 과학자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명문대를 졸업하셨고, 주변 사람들은 항상 저희 집을 엘리트 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 레슨, 수학 경시대회, 과학 캠프까지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수학도 과학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피아노도 좋아서 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칭찬해줄까봐 억지로 연습했습니다. 친구들이 주말마다 놀러 다닐 때 저는 도서관이나 학원에 있어야 했고, 시험 점수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부모님은 저를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생활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졌고, 결국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뭔가 열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전공 수업은 하나같이 지루했고, 아무리 노트북을 열어도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빠지고 기숙사 침대에 누워 케이팝 영상을 보거나 유튜브에서 한국 음식을 먹는 방송을 보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게 바로 한국의 떡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하얀 꿀떡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달콤하고 쫀득쫀득한 소리, 눈을 감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고 바로 인터넷으로 냉동 꿀떡을 주문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물론 미국 슈퍼마켓에서는 제대로 된 떡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겨우 찾은 냉동 꿀떡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을 때 그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 나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 몰래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물의 양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고, 양념을 배합하는 데에도 서툴렀어요. 간이 너무 세거나 싱거워서 실패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점점 나아졌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을 초대해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가장 자신 있었던 건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매콤하게 볶은 김치에 고소한 참기름과 계란 프라이를 얹어 내놓으면 친구들은 젓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불고기도 종종 만들었습니다. 얇게 썬 소고기에 간장과 마늘, 배즙으로 만든 양념을 재워 구워주면 달콤 짭짤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디저트로는 꿀떡이나 인절미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반죽한 찹쌀떡에 꿀을 채워 넣어 쪄낸 꿀떡은 작지만 하나를 먹으면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졌습니다. 인절미는 고소한 콩가루를 듬뿍 묻혀 내놓았는데 친구들은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감탄을 쏟아냈어요. 한 번은 친구들이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처음으로 도전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고추장 양념에 떡을 넣고 끓이는 것쯤이야 쉽게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떡이 금방 들러붙거나 양념이 탔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잡아냈고, 마지막에는 삶은 달걀과 어묵까지 넣어 푸짐하게 완성했습니다. 친구들은 매운 떡볶이를 먹으며 입을 호호 불면서도 젓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는 눈물을 찔끔 흘리며 진짜 한국 길거리 음식 같아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웃으며 너 떡볶이 퀸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맛보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공부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이었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시작된 이 행복이 언젠가 더 큰 꿈으로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음식을 만든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알더라도 분명히 시간을 낭비한다고 핀잔을 줬을 겁니다. 저에게 허락된 꿈은 오직 변호사나 과학자 같은 전문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에 대한 열정은 오직 제 안에서만 비밀처럼 키워야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제 주위 친구들은 모두 어딘가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에도 지원서를 넣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재촉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졸업 후 몇 달 동안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간간히 취업 사이트를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에 들어가 떡을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떡 레시피를 찾고 냉동이 아닌 제대로 된 떡을 맛보고 싶다는 갈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어느 날 친구가 보내준 영상 하나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전통 떡집에서 갓 쪄낸 꿀떡을 맛보는 장면이었는데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꿀떡을 한 입 베어 물자 꿀이 주르르 흐르는 모습이 정말 꿈처럼 보였습니다. 나도 저걸 먹어보고 싶다. 아니, 먹는 것만으로는 안 돼. 배워야겠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용기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 머리 식힐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요. 물론 떡을 배우기 위해 간다는 진짜 이유는 숨긴 채 말이죠. 부모님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한국의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공항은 깔끔했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봤던 삭막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빽빽한 고층 빌딩과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군데군데 자리한 전통적인 건물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관광객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어보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제대로 된 떡을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시장과 떡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광장시장에서는 다양한 전통 떡을 맛볼 수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내어주신 송편을 먹었을 때 안에 들어있는 고소한 참깨와 달콤한 꿀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종로 골목 안쪽의 작은 떡카페에서는 쫀득쫀득한 인절미를 크림치즈와 함께 내주었는데 처음 경험하는 조합임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떡 공방을 일부러 찾아가 본 날도 있었습니다. 예약제로만 운영된다는 곳이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운 좋게 남은 자리를 잡고 앉아 꿀떡을 주문했습니다. 갓 쪄낸 꿀떡은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꿀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며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먹기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요. 정말 이 떡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작은 전단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떡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바로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외국인은 어렵다는 거절이었습니다.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떡집을 찾아가 떡을 사 먹으며 아주머니와 조금씩 말을 섞었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기본적인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맙다고 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아니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떡집 앞을 지나며 인사를 하고 떡을 사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떡 배우고 싶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요. 손은 빠른 편인가요? 그렇게 저는 떡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쌀가루를 체에 거르고 반죽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떡을 찌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을 견디며 떡을 뒤집어야 했고 손끝의 감각으로 익은 정도를 알아야 했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기도 했고 찹쌀 반죽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보다 더 컸던 것은 하루하루 떡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이었습니다. 쌀가루가 찰기가 도는 반죽으로 바뀌고 그 반죽이 따끈따끈한 떡이 되어 눈앞에 놓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벅차올랐어요. 특히 꿀떡을 만들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고운 반죽을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 꿀을 넣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어내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손재주가 좋은 편이라고 칭찬해 주셨고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일이 익숙해지면서 작은 해프닝도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꿀떡 반죽을 너무 얇게 펴서 찔 때 다 터져버리는 바람에 하루 종일 다시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날은 너무 열심히 반죽을 치대다가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가게 안이 난리가 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는 화를 내는 대신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다 실수하는 거야. 내 마음이 예쁘니까 괜찮아. 조금씩 한국어도 늘었습니다. 일하면서 들은 단어들을 집에 돌아와 노트에 적고 유튜브로 발음을 따라 연습했습니다. 하루는 단골 손님이 말을 걸어왔을 때 버벅거리면서도 대답할 수 있었던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저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0해 가까이 부모님의 기대에 눌려 살다가 전혀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다고 도대체 언제 돌아올 거냐고 다그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게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떡집 바닥에 앉아 꿀떡을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길이 비록 험난하고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내가 진짜로 가고 싶은 길이라고요.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많은 떡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떡을 미국에도 알리고 싶다는 꿈이 아주 작지만 단단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한국에 온 지도 반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떡집에서 일하고 새로운 떡 레시피를 배우며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더운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떡살을 씻고 반죽을 하고 무거운 찜기에 떡을 찌는 일상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점점 저를 믿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손맛과 마음가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마음이 급하면 떡도 성질을 부린다며 천천히 정성껏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떡을 만드는 일뿐 아니라 제 인생에도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하루는 아주머니께서 특별히 송편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송편은 반죽을 적당히 찰지게 빚어야 하고 속재료도 정성껏 골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고운 팥소를 넣고 정성껏 하나하나 빚어 쪘을 때 찜기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바쁘고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늦게 떡집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서더니 익숙한 얼굴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것처럼 떡집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부모님은 떡집 간판을 올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떡가루로 범벅된 앞치마를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한층 더 굳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니?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떡 반죽을 만지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떡집 안쪽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와 앉게 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상황을 눈치채시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해 주셨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저는 겨우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떡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뭔가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이었고 어머니는 울컥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나 과학자가 아니라 떡 장인이 되겠다는 거냐? 조소 섞인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주방으로 들어가 방금 만든 꿀떡 한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한 번만 드셔보세요.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려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눈짓에 못 이긴 듯 꿀떡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본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도 작은 송편을 집어 드셨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맛있구나. 아버지의 한마디에 그제서야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송편을 다 먹은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 그날 저녁 떡집 문을 닫고 근처 작은 식당에서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기대를 받으며 살아온 이야기, 대학에서 방황했던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 와서 느낀 작은 행복들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여전히 믿기 힘들어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점점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인생을 위해 선택한 길이라면 우리는 응원해야겠지.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한국에 조금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간 후 떡집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도 인정했으니 떡도 더 잘 될 거야. 그날 이후로 떡집에서의 일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전보다 더 정성껏, 더 기쁜 마음으로 떡을 만들었어요. 때로는 아주머니와 함께 새로운 떡 레시피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딸기 퓨레를 넣은 인절미, 고구마 크림을 넣은 꿀떡 같은 새로운 시도들도 해보았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근교에 있는 전통 떡 마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장인 어르신들은 떡 하나에도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작은 떡 축제에 참가해 외국인 떡 만들기 체험 부스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송편을 빚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직접 만든 떡을 나눠주었을 때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진짜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떡을 통해 이렇게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나날들은 어느새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남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경험과 행복은 언젠가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한국의 떡을 고향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느덧 1년이 넘어갔습니다. 떡집 일도 점점 더 손에 익었고 아주머니와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가끔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면서 힘든 날이면 떡 대신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돌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배운 떡 문화를 미국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아주머니와 함께 떡을 만들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우리는 함께 송편을 빚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만든 떡에는 내 마음이 담길 거야. 그거면 충분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고마운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처음 며칠은 공허함이 컸습니다. 서울의 북적이던 거리, 골목골목의 작은 떡집들, 시장에서의 따뜻한 인사들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를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교외에 조그마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을 빌렸습니다. 인테리어도 직접 꾸몄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떡집처럼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내고 싶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한국에서 떡을 만들며 찍은 사진들과 아주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도 걸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스위트 라이스로 정했습니다. 직접 만든 떡을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꿀떡, 인절미, 송편, 백설기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문을 연 첫날은 솔직히 허전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고 가게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냥 힐끗 보기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만들고 동네 시장과 축제에 참여해 직접 떡을 나눠주며 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꿀떡 시리얼이라는 트렌드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꿀떡을 우유에 말아먹는 새로운 방식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번지고 있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해 저도 꿀떡 시리얼 메뉴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신선한 꿀떡에 고소한 우유를 함께 제공하며 SNS에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찾아오던 손님들이 있었고 꿀떡 시리얼을 먹어본 사람들이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점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손으로 만든 한국 떡을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이 뉴저지뿐만 아니라 뉴욕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새 가게 앞에는 주말마다 길게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원하는 떡을 사지 못할 정도로 인기였어요. 떡을 포장해 가려는 손님, 먹고 바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손님들까지 매일 가게 안은 북적거렸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떡을 배우게 된 이야기, 부모님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가게를 연 이야기까지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에는 미국 내한국 교포 사회에서도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첫 수익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기대 속에 눌려 살던 제가 이제는 제 두 손으로 무언가를 이룬 거였어요. 부모님을 가게로 초대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걸린 한국 사진들을 보며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가게 안을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걸 직접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저는 부모님께 정성껏 만든 꿀떡과 송편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첫 수익으로 마련한 특별한 선물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작은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손목시계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위한 깔끔한 가죽 밴드 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를 위한 우아한 진주 장식이 들어간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를 고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살아오신 부모님, 늘 저를 향해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하셨던 분들께 이제는 천천히 자기 시간을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어요. 포장지를 열어본 부모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손목시계를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하다니. 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시계를 손목에 직접 차보시며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이 시계 볼 때마다 너 생각날 것 같구나. 그 순간 가게 안은 세상의 어떤 찬란한 조명보다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선물 하나에 담긴 제 진심이 부모님께 고스란히 전해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랑 같이 한국에 가보지 않으실래요? 제가 사랑하게 된 그곳을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만난 한국을 우리도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저희 2번째 한국 여행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며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저지의 조용한 거리, 가게 간판에 비치는 은은한 불빛,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까지 모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떡 한 조각이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담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행복을 전하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